말 그대로 행궁, 즉 왕의 그 임시적인 거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 선유도 해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고려도경이라고 하는 송나라의 그 사신이 남긴 그 책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려 500년의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왜 거기에 섬에 있었는가. 군산이란 이름을 태동시킨 곳, 해상무역의 중심이 됐던 고군산 군도가 지금 우리 곁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시도에서 문효도까지 일부 구간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공사가 완공이 되면 고군산 군도의 주요 섬들이 전부 다리로 이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로 1시간 이상을 달려야만 다가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외지고 고립되었을 이 섬에 그 옛날 지체 높았던 분들이 머물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고군산 군도의 중심섬인 선유도. 이 섬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전월마을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조개더미 폐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었다는 것을 이 조개무지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이곳 폐총을 둘러보다가 조그마한 돌 조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겉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서 아마 이게 마제석기인 것 같습니다. 즉 갈아서 이렇게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었죠. 제 생각에 5천여 년 전에 이곳에 살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연장의 한 파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을 둘러보니까 이런 그 매끈매끈한 돌조각, 즉 마제석기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대략 알려진 폐총이 6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새만금 일대 한 180개 요 정도가 이게 밀집돼 있어요.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고군산 군도 또 선유도 일대에 대략 한 20여 개소의 폐총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폐총들이 그쪽 이 선유도나 고군산 군도 일대에 밀집이 돼 있다라는 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군산의 이 육지가 굉장히 좀 발전이 되고 있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이 군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육지로 넘어오기 전에는 역시나 그 고군산 군도 일대가 이 새만금의 중심이 아니었나.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갔을 고군산 군도. 곱고 부드러운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데다 시원스레 우뚝 솟은 망주봉까지 아름다운 풍광이 으뜸인 선유도는 이해부터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선유도의 상징처럼 자리한 이곳 망주봉 서쪽 산자락에서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려의 보물이 깨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다량의 청자 조각들은 종류도 다양하거니와 그 격도 남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비색 청자 향로 조각은 당시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면 이렇게 아름다웠겠지요.
그렇다면 이 깨진 청자 조각들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서금이 쓴 고려 도경에 나오는 고려 때 이제 국가 주요 시설들 선유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문헌사 쪽에서 연구가 되다 보니까 선유도에 있었다 또는 군산도에 있었다 정도만 밝혀졌었지 그 위치가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진 것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언급한 경우도 별로 없고요.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 따르면 선유도 망주봉 아래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군산정이라는 대형 정자가 있었고 바로 옆 서쪽 양지 바른 곳에 왕의 별궁인 숭산행궁이 있었습니다. 숭산행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건물의 기초보와 배수로 그리고 건물 기둥을 세웠던 큰 규모의 적심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적심 시설이라고 하는 건 흔히 우리가 그 건물의 기둥을 올리기 전에 주춧돌을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춧돌에 하중을 받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근데 그 적심이 보통 이렇게 잔돌들을 좀 깔아가지고 또는 땅을 파서 이게 흙으로 좀 다져놓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됐던 적심의 규모가 직경이 1.5m에서 2m 정도, 이 정도로 확인이 됐죠. 적심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주춧돌의 규모가 적심만큼의 사이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춧돌이 또 1m 이상의 주춧돌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던 기둥의 규모를 또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둥이 사실 상당히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헌으로 전하는 선유도의 숭산행궁. 그렇다면 이곳 망주봉 아래 자리했을 행궁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행궁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평가받는 수원 화성행궁. 1794년 성을 쌓기 시작해 2년 뒤 완공된 이 행궁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 지은 곳입니다. 백합을 맞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함께 이곳 화성행궁에 머물렀던 장면이 화폭에 고스란히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왕들이 자기 조상의 묘에 참배하기 위해서 행궁을 짓는 의례가 있습니다. 숭산행궁의 경우에는 병난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서경이 고려의 사신으로 오기 전에 한 100년 전에 고려에는 대난이 일어나죠. 바로 거란의 침략입니다. 현종이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주를 거쳐서 전주를 거쳐서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고려 왕조는 거란족의 침입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고려 왕조는 왜 서해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선유도에 행궁을 만들었던 걸까요? 고려도경에 보시면은 숭산 행궁이 있었다, 이 한 줄밖에 없는데 숭산과 행궁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각각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숭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고려의 개성을 지켜주는 숭산, 송악산의 그 별명인데요. 그 숭산을 말합니다. 풍수지리를 중시하던 고려시대, 수도 개경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주산은 송악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숭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기록을 서경이 쓴 고려 도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치밀하게 기술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당시 전해지는 고려시대 민간의 전설까지 수집을 해서 이걸 어떤 전설이냐 하니까는 당시에 그 거란족이 쳐들어왔었는데 개경의 그 송악산, 숭산에 있는 소나무가 밤중에 우러대 가지고 거란족이 그 군사로
오인을 해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나라를 구해준 산이다라고 해서 숭산 신을 갖다가 산신을 모셨다. 이런 전설이 전해져 온다는 것이죠. 귀양온 선비가 임금을 그리워하며 산에 올랐다 해서 이름 붙여졌다는 망주봉. 어쩌면 조선시대 망주봉이란 이름을 얻기 전에는 고려의 바다를 지켜주던 숭산으로 불리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려 도경에 따르면 숭산 행궁의 동쪽에는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오령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무슨 나무죠? 아이고, 주변에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가 아주 독특해. 그리고 요 예. 앞쪽엔 지금 풀이 많아서 그런데 네. 요 조금만 표토를 걷어보면 전부 여기가 암입니다. 아, 여기 바위예요? 예, 그래서 망주봉에서부터 그대로 이어지는 이 암산 끝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안녕과 풍어를 바라던 섬사람들의 간절함이 깃든 이곳엔 본래 5신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건물지는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은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조선시대에 지나가지고 조금 새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조사를 했을 때는 요보다 조금 큰 건물이 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뭐 고려시대 뭐 유물이랄지 기와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확인이 많이 되는 걸로 봐선 고려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조금의 자리나 건물의 형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 오령묘가 있었다라는 건 거의 예,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터는 여기가 분명한 예, 것 예, 같다. 그런 것 이렇게 같습니다. 발굴을 해보니까. 예, 이제 재미있는 것은 그 용이라는 것이죠. 고려시대 때 이제 용이 그 왕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고려 태조 왕건을 얘기할 때 용의 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작재건이 서해의 용왕을 만나가지고 용왕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난 게 왕건의 아버지고 용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왕건이기 때문에 왕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양 호족 세력의 대표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령묘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좀 연유해서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이게 넝쿨이 막 저렇게 휘감고 올라가는 게 어디 그 밀림 같아요. 독특한 분위기예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그 흔한 얘기로 그냥 속된 얘기로 깃발이 무지하게 센 곳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무당들이 여기로 온대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룻밤을 못 남기고 나간답니다. 그 기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뭐 황구렁이도 이렇게 예전에 뭐 나왔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전설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여튼 그 제사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구와 가까워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해양 제사를 지내기엔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조그만 집.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밑땅, 얘를 아래땅 그렇게 부르는데요. 사실 이제 요 위쪽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뭐 당시에 두 채가 있었는지 한 채가 있었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요 윗땅은 본래 이제 임시 할머니 사당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이제 둘 중에 당시에 어떤 게 오령묘라고 했을지는 아직은 조금 미스테리고요. 조금 더 조사를 해본다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도경에선 오령묘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놓았는데요. 거기에 숭산행궁의 미스터리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령묘는 군산도의 객관 서쪽 어느 봉우리 위에 있다. 전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그 뒤 몇 걸음 되는 곳에 이제 2개의 기둥으로 된 집 한 채를 새로 지었을 뿐이다. 정면에 벽이 있어서 오신상을 그렸는데
뱃사람들은 거기서 매우 엄숙하게 제사한다. 또 서남쪽 큰 숲 속에 작은 사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숭산신의 별묘라 한다. 오룡묘를 설명할 때에 오룡묘 서남쪽에 숭산신의 별묘가 있다. 그 구절을 봤을 때에 숭산행궁이라고 하는 것은 숭산신의 별묘가 있어가지고 숭산신이 숭산행궁을 지켜주는, 고려로서는 개경을 갖다가 지켜주는 개경의 연장선으로서 이 숭산행궁이 바다에까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상왕국 고려는 서해의 관문이었던 이곳 고군산 군도에 왕권의 상징인 숭산행궁을 지어놓았던 겁니다. 제 옆에 동여비구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17세기 후반이니까 3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지금의 선유도라는 이름 대신에 군산도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지도 전체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아주 큰 무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옆에 왕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숙종 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동여비구라는 것은 동국여지 승남, 저희가 쉽게 접하는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라는 책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해서 중종 때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조선시대 가장 방대한 인문 지리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져도 역시 종합 백과사전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쉽게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리와 지명을 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부록 개념으로 지도집이 만들어졌고 그 지도집을 동여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유도에 왕릉이 있다고 표시된 동여비구에는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익산 서북쪽 마룡지 주변에 표시된 쌍릉입니다. 지금까지는 백제의 무왕과 선화공주가 잠들어 있다고 알려진 곳이지요. 특이하게도 선유도 왕릉의 크기가 오히려 익산의 것보다 더 크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섬에 왕릉 아니면 왕비의 능이 있는 경우는 지도상에서 선유도를 제외하고 두 군데에서 더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강화도이고 두 번째는 진도입니다. 그리고 이 섬들의 특징은 고려시대 때 삼별초의 항쟁기에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를 한 후에 주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운동을 했었는데 그 흐름의 맥 속에서 같이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와 고군산 지역 그리고 진도까지 이어지는 이 선 속에서 왕릉과 왕비의 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삼별초 항쟁기에 고군산 군도 일대에 고려의 왕족이 머물렀고 여기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왕릉과 관련된 기록은 조선시대 국가에서 편찬한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섬 가운데 마치 임금의 왕릉 같은 큰 묘가 있었는데 근세 이웃 고을 수령이 그 묘를 파내어 금은 기명을 많이 얻었는데 사람들에게 고발되어 도망했다. 그 안에서 금은기명이 나왔다는 게 참 재밌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나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사실 금은을 묻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발굴을 해봤을 때 사실 금이나 은이 부장품으로 나오는 거는 삼국시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릉의 위치나 또는 그 어떤 형상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발견은 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선유도 쪽에 가서 보면
상당히 이제 도굴이 된 삼국시대 무덤들 또는 그 이후의 무덤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에 앞서 지난 2010년 문여도 발굴에 나선 조사팀은 뜻하지 않은 유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동경이 지금 3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 쪽에 있는 동경이 그 2010년도에 문여도 연결도로를 만들면서 발굴 조사를 해서 출토가 된 유물이고요. 그다음에 이 우측에 있는 것은 선유도에서 주민들이 발견 신고를 해서 현재 이제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이 된 유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이 선유도에서 나온 동경 같은 경우는 용이 2마리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돌아 있는 형상이고요. 여기 지금 문여도에서 출토된 동경은 봉황이, 용이 아니고 봉황이 2마리가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려라고 하면 고려 태조였던 왕건이 용의 손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용은 고려 왕조에 있어서 하나의 신성시되던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유도에서 나온 동경은 그대로 어떤 이제 용을 형상화시킨 무늬가 생겨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여도에서 나온 것은 사실 봉황이나 난세라고 하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동물이 새겨진 거울이 문여도에서 출토가 됐다라는 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사실 이 동경하고 같이 나온 물건들이 송나라 시대, 중국 송나라 때의 동전입니다. 그 동전이 몇 점이 같이 나와서 사실 요 문여도에 출토된 동경 같은 경우는 고려에서 제작된 게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 뭐 동경에 대한 정확한 형식 분류나 이런 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이거 중국 거다 아니면 고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동경이라고 하는 물건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최하 이제 4대 부계층 이상들이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덤에서 동경이 출토됐다라는 건 이 무덤의 주인들이 상당히 어떤 권위가 높았다 이런 걸 의미를 해주고요. (900년) 전 고려의 권력자였던 김부식이 송나라 사신단을 맞이하기 위해 찾았던 곳.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무역선이 머물다 가는 기항지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쳤던 해양도시 고군산 군도. 거기에 고려의 해상왕궁이었던 숭산행궁과 선유도 어딘가에 남아있을 왕릉의 존재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고군산 군도가 수천 년 동안 비밀스럽게 간직해온 역사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고군산 군도가 다리로 연결이 되면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는 훨씬 더 가깝게 느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야,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새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전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